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남자이고 가족은 없습니다. 저는 5살 무렵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 이후 쭉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뒤로는 경기도 인근의 공장에 취직해서 공장 산하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죠. 재민아, 넌 이번 주말에 뭐해? 나? 글쎄, 일요일 조조영화 한 편 때리고 자전거나 타러 갈까 싶어.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갈래? 나랑 제일 친한 녀석이 있다고 했더니 물 엄마가 한번 데리고 오라시는데? 나중에 한번 가지 뭐. 자식, 너 내가 물어볼 때마다 맨날 그렇게 말하더라. 저와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는 저를 나름 배려해서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그런 제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덥석 동료의 집에 따라가는 것도 잘 내키지가 않아서 매번 거절하는 저이죠. 저도 사실 주말이 되면 외롭고 심심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들처럼 주말이면 찾아갈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뭔가 좀 주말만 되면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모두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 나 혼자 돌아갈 곳이 없을 때 그런 허전함을 고아원을 독립한 후 느끼고 있는 저입니다. 고아원에서 생활할 때는 그런 허전함은 없었어요. 학교가 파하면 공동 생활 공간이긴 해도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독립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후론 세상 천지 나 혼자뿐인 고아라는 절감을 새삼스럽게 하고 있죠. 재민아, 공장 일은 할만하니? 네, 일도 배울만하고 동료들도 나쁘지 않아요. 혼자 살면서 힘든 일은 없어? 딱히 힘들다기보단 그냥 좀 외롭네요. 예전에 고아원에서 지낼 때는 동기들도 있고 수녀님도 계셔서 허전할 틈이 없었는데 홀로 서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더 그럴 거다. 조금만 견디면 예쁜 여자친구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너만의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를 꾸릴 날도 꼭 올 거다. 저도 꼭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수녀님. 반찬이라도 좀 보내줄까? 재민이 너 메추리알 장조림 좋아하잖니? 수녀님도 힘드신데 그냥 두세요. 아니야. 어차피 내일 고아원서 반찬 만드는 날이라 그래.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들어서 보내주는 건데 뭐가 힘들어. 그럼 저 수녀님표 메추리알 장조림이요. 그럴 줄 알았다. 너 지내는 숙소 주소 문자로 보내다오. 네, 감사합니다, 수녀님. 제가 고아원에서 지낼 때부터 저를 각별히 아껴주시던 수녀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이름은 박마리아 수녀님이시죠.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말썽을 피우거나 잘못을 했을 때도 따끔하게 야단치시면서도 애정으로 저를 감싸주시던 저에게는 엄마 같고 누나 같은 그런 수녀님입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한 후로 가끔 누군가와 통화하고 싶거나 허전할 때 저는 수녀님께 이렇게 가끔 전화를 드리곤 해요. 그럴 때마다 따뜻한 충고와 위로를 건네주시는 수녀님입니다. 사실 고아원에서 지낼 때는 딱히 가족의 품이 그립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까 딱히 저만의 결핍이라는 자각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독립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나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이 없다는 저만의 특수한 결핍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달까요? 주말마다 혹은 공휴일마다 또 명절마다 숙소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지는 저 자신이 서글프게 느껴지더군요. 회사 일이 없는 날 신나게 돌아갈 가족이라는 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는 저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천의 고아는 아니었어요. 5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그전까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고아가 된 건 저희 가족을 덮친 비운의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고 엄마 아빠는 급작스런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다. 올여름 날씨가 왜 이렇게 무덥지? 하루 종일 날씨가 사우나야. 우리 이번 여름 휴가 괜히 안 가기로 했나? 가까운 데라도 다녀올 걸 그랬어. 당신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뭐 휴가 떠나면 안 더워? 사람에 치이고 차에 치여서 더 덥지 뭐. 우리 재민이 이마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혔네. 하필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까지 고장나서 우리 아들이랑 와이프를 고생시키네 그래. 팥빙수라도 먹으러 다녀올까?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당일치기로라도 어디 시원한 데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 당일치기로? 어디? 차 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제일 가까운 바닷가 가서 바닷물에 발이라도 담그고 오자. 어때? 아빠, 우리 바닷가 가요? 신난다! 재민아, 바닷가 가서 물놀이 하고 싶어? 엄마, 이번엔 실내 수영장 말고 바닷가 가는 거야? 바닷가 가서 아빠랑 엄마랑 모래놀이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가자는데 갔다 오지 뭐. 재민이 수영복만 얼른 챙겨서 가요. 짐 금방 챙길게. 아직 여유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 여보. 정 모하면 하루 자고 와도 되잖아. 안 그래? 당일치기라더니 점점 여행 계획이 거창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와이프랑 아들내미 데리고 떠나려니까 괜히 신나고 설레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다리를 건너. 뭐야. 재민이가 우리 쳐다보는 것 좀 봐요. 재민아, 엄마 아빠가 웃겼어? 바닷가 놀러 갈 생각하니까 신나서 그래. 어른들도 신나요? 바닷가 가는 거. 그럼 어른들도 당연히 신나지.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일만큼 신나는 일도 잘 없단다, 재민아.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제 머리칼을 기분 좋게 흐트러뜨리던 아빠의 따뜻한 손길. 저는 여태 아빠의 그 손길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요, 좀 쓸데없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편입니다. 때로 그 좋은 기억력이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지금은 제 곁에 안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 후벼 파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 계획에 없던 무더운 여름날의 갑작스런 가족여행에 엄마 아빠는 많이 들뜨셨던 것 같아요. 어린 저 역시 부모님의 그런 설레임에 덩달아 신이 나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엉덩이를 들썩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아침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삶은 달걀 하나 까줄까요? 좋지. 하나 까줘봐. 여기 있어요. 소금은 대충 갈라놨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여보, 나 사이다도 좀 주라. 달걀만 먹으려니까 너무 목이 마르네. 여기 사이다. 빨대는 없어. 까놨으니까 그냥 마셔요. 엄마의 그 마지막 말에 이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엄청난 강도의 충격이 우리 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덮쳤던 것입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충격이 우리 차를 강타하는 느낌과 함께 엄마의 비명소리, 그리고 필사적으로 저를 끌어안던 엄마의 두 팔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뿐이죠. 엄마, 숨 막혀요. 숨 막혀. 엄마는 엄청 강한 악력으로 저를 꽉 끌어안으셨어요. 어찌나 세게 저를 끌어안으셨던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어린 저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온몸으로 교통사고의 충격을 대신 막아내셨다는 것을 저는 후에 알게 됐죠. 지금 아이 아빠는 뇌사 상태 판정 났고 아이 엄마도 위독한데 예후가 좋진 않아. 그나마 어린아이가 상태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사고가 나는 순간 아이 엄마가 거의 온몸으로 막다시피 아이를 끌어안아서 어린아이는 중상을 면했어.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서도 저는 의사와 간호사가 주고받는 말을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나 때문에 많이 다치셨구나. 아빠는 상태가 아주 위독하시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제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제 곁에 엄마 아빠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 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으셨고 병원에서 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제가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아요. 좀 잊어버려서 좋을 일들도 있는데 전 사고가 나서 엄마 아빠를 잃던 날의 기억까지 고스란히 기억하는 바람에 성인이 된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아픈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괴로운 면도 있지만 온몸을 던져 희생해서 저를 구해주신 엄마의 헌신이 지금도 제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로워서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날에는 저를 꾹 끌어안던 엄마의 그 두 팔의 감촉을 되새깁니다. 엄마가 어떻게 날 살려냈는데 이런 나약한 생각 따위 사치다.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는 하며 살자. 그런 생각으로 힘든 순간마다 이를 악물며 버티고 나는 저입니다. 공장에 취직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교만 다니다 누군가 주는 월급을 받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었죠. 야, 한재민, 너는 기술고 나왔다는 녀석이 그거 하나 몰라? 죄송합니다. 이거 접합하는 건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이고, 수석 졸업했다길래 기대했는데 수석으로 들어온 놈이나 꼴찌로 들어온 놈이나 독인 개긴이네. 주임님,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마라. 네? 이건 한 번 하는 거 봤다고 다시 실수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야. 학교 다닐 때 아무리 난다 긴다 해봐야 실무 들어오면 현장 짬바 못 따라온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거만한 소리를 했네요. 못 모르고. 아니야. 나도 짜증내서 미안하다. 나 역시 올챙이 쩍 생각 못하고 말이야.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장 일은 하나에서 10개까지 배워야 할 일 투성이었죠. 하루도 긴장하지 않는 날 없이 일에 매여 지내다 보니 퇴근해서 숙소로 돌아오면 샤워하고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수습기간이 지나던 어느 날 대망의 첫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재민아, 넌 첫 월급 받으면 뭐 할 거냐? 글쎄, 아직 딱히 생각 안 해봤는데. 난 솔직히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되게 많았거든? 휴대폰도 바꾸고 싶고 시계도 새로 하나 사고 싶었는데 아마 다 물 건너 갈 듯. 뭔가 실망스럽다는 어투로 말하는 동료였죠. 그게 무슨 말이야? 시계든 휴대폰이든 제일 바꾸고 싶은 거 골라서 바꾸면 되지. 우리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거 못할 정도로 쥐꼬리는 아니잖아. 월급이 쥐꼬리여서가 아니라 여기저기 선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그리고 일단 첫 월급은 부모님 고스란히 드리는 거라고 말들이 많아서 일단 그럴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그렇지. 첫 월급은 부모님 드리는 거라더라. 동료의 말을 듣고 보니 전 어디에다 월급을 쓸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동료가 전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제가 어렵게 취직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부모님 얼굴을 보는 내 마음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 또다시 가질 수 없는 행복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결핍과 외로움을 느끼는 저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혼자서 부모님이 모셔진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납골당에 가기 전에는 속옷 가게에 들러서 남자 내복 한 벌과 여자 내복 한 벌도 샀죠. 그렇게 선물을 챙겨 들고 엄마 아빠를 보러 갔어요. 납골당한 박스 안 빛바랜 사진 속에서 엄마 아빠는 아주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손을 한쪽씩 잡고 배를 내밀고 서 있는 어린 날의 저를 아슬한 마음으로 한참을 쳐다보았죠. 사진 속의 배경은 봄날의 동물원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인가를 맞아서 저희 가족은 동물원에 소풍을 갔었는데 그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리운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되새겨보며 사진을 한참 쳐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며 울컥한 마음이 들더군요. 이렇게 첫 월급을 받은 기쁜 날 부모님이 제 곁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언제 커서 첫 월급을 다 받아왔니? 세상에나 우리 아들 너무 장하구나. 그런데 네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을 엄마 아빠가 받아도 되겠니?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는 것만 같았죠. 엄마, 나 잘 자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안 계셔도 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서 취직도 하고 첫 월급도 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흐느끼려는 찰나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시려던 거 아니에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웬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더군요. 꼬마는 그저 평범해 보였는데 할머니의 입성이 영 아주 지저분하고 누추했습니다. 속된 말로 거지 할머니라고 해도 믿을 만큼 할머니의 옷은 여기저기 뜯어지고 뭔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오자는데 왔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네? 안 돼. 내가 인사해야 할 사람을 아직 못 만났어. 아이, 참. 그 사람이 대체 누군데요? 그건 네가 말해도 모른다. 쬐끄만 게 뭘 안다고 자꾸 까불어. 할머니 소원 들어드린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전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갈래요. 배고프다. 밥 사줘.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밥을 사줘요, 할머니. 배고프다. 밥 먹고 택시 타고 집에 가자. 할머니, 저 지금 지갑 잃어버려서 돈 하나도 없다고요, 진짜. 가만 보니 꼬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뭔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집의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옥신각신 대화를 이어갔는데 사연을 종합해보니 뭔가 배도 고프고 집에도 돌아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지 오래돼서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궁시렁궁시렁 늘어놓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꼬마야, 너 돈 계산 잘할 줄 알지? 그럼요. 제가 수학 점수 항상 90점 이상 받는데요. 자, 그럼 내가 이 돈 봉투 줄 테니까 어디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하고 가서 할머니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안전하게 택시 타서 집으로 돌아가려. 봉투 안에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은데요? 이 돈을 다 진짜 우리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다 쓰지 말고 배고플 때마다 할머니하고 밥 사 먹으라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 돈이면 짜장면도 사 먹고 피자도 10번 넘게 사 먹고도 남겠다. 그래, 굶지 말고 할머니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저는 딱 봐도 형편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는 그 꼬마와 할머니에게 저의 첫 월급을 통째로 적선했습니다.
저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절대 아니었지만 저는 그날 뭔가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고아원에서 독립해 나올 때 받은 정착지원금이 얼마간 통장에 있었고 또 전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거의 식사를 해결하는 형편이라 큰돈이 들어가는 일도 거의 없었거든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동동거리는 꼬마와 할머니에게 첫 월급을 적선했다 생각하니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했죠? 잘했으면 크게 소리내서 칭찬 좀 해주세요. 속으로 전 그런 생각을 하며 납골당을 떠나 회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서의 주임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한재민 씨, 잠깐 밖으로 좀 나와봐요. 주임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본사에서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한재민 씨를 좀 보고 싶어 하네. 회장님께서 저를 왜요? 뭐 신입사원 격려차 1대1 면담 가끔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가보면 알겠지. 전 주임님을 따라서 생전 처음 사내의 화장실로 따라갔습니다. 주임님께서 노크를 몇 번 하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주임님은 화장실로 저를 인계한 뒤 떠나셨고 전 회장님과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 한재민 씨 맞아요? 예, 제가 한재민이 맞습니다만 어제 납골당에서 여자아이와 할머니에게 월급 봉투 건넨 그 한재민이 맞죠? 네, 그런데 회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세상에, 언제 이렇게 훤칠하고 건장한 청년이 되었나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청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회장님은 갑자기 날 껴안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그런 회장님을 좀 떼어내고 물었죠. 회장님, 왜 갑자기 저를 보고 그렇게 우시는 겁니까?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제게 왜 미안하신데요? 자초지종 설명 없이 내가 감정이 북받쳐서 그만. 당황했죠? 일단 저기 가서 소파에 좀 앉아요. 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서 이야기하는 건 무리일 것 같군요. 전 회장님을 따라가서 회장실 내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민군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어제 외출해서 돌아온 저희 어머니와 딸을 통해서였어요. 어제 납골당에 오셨던 할머니와 꼬마 말인가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1년 전부터 치매 투병 중이신데 어제도 갑자기 손녀딸만 데리고 집을 나가는 바람에 전 그런 줄은 모르고 입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신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해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상태가 많이 악화돼서 상황을 잘 기억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흑장난하며 놀거나 음식을 엎지를 때도 많아 옷을 잘 더럽히시니까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머님이신 것도 모르고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그런 말 듣자고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 딸 얘기를 듣고 보니 재민군 덕분에 딸과 어머니가 택시를 타서 집에까지 무리 없이 올 수 있었어요. 어제는 집에서 일하는 기사님께서도 어머니와 딸 잃어버리는 바람에 집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도 집에 무사히 들어가셨다니 다행이네요. 내가 재민군 앞에서 자꾸 사정만 늘어놓고 있군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아니지,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다시 자리에 앉히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재민건, 16년 전에 그 교통사고 기억하나요? 교통사고라면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의 교통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날 재민군 아버지는 크게 중상을 입어서 뇌사 상태에 빠지셨고 그분의 심장을 이식받아 목숨을 구하게 된 게 바로 나입니다. 아빠가 장기기증 서약을 해두셔서 심장 기증하고 명을 달리하셨다는 건 후에 들어서 알았지만 그 대상자가 회장님이라는 건 저는 여태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 갑작스런 회장님의 고백에 너무 깜짝 놀란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빠가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나셨다는 건 그 당시 병원에서 태어나며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아빠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이렇게 면전에 대고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던 일이니까요. 난 이식 수술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죽은 목숨이었어요. 건강이 너무 최악으로 치달아 이제 살 날이 거의 남지 않았다.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전 그날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어 비극이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된 게 회장님 탓도 아닌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민군 아버지 덕에 저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그 당시 이식 수술 받고 돌아가신 기증자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은 고아가 되는 바람에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내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지긴 했어도 전 나름 그곳에서 잘 컸어요. 재민군을 보니 잘 큰 게 맞긴 한 것 같군요. 우리 공장에 입사 서류를 훑어봤는데 학교 성적도 좋고 이곳에 들어올 때 입사 성적도 거의 탑이던데 그건 그냥 운이 좋아 그런 겁니다. 난 재민군 아버지 덕분에 덤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재민군 개인에겐 엄청나게 슬픈 개인사인데 이렇게 부모 잃은 대가로 나란 사람은 덤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 난 언제나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재민군에게 마음의 짐이 상당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기증은 생전 저희 아빠 뜻이었고 그 유지에 따라 회장님처럼 아픈 분이 새 생명을 얻어 지금껏 잘 살아오셨으면 그건 역시 뜻깊은 일이라 생각 들어요. 지금은 세상에 없는 그리운 아빠의 심장이 회장님의 심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문득 먹먹하고 뭉클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죠. 뜻깊은 일이죠. 제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간 재민군을 찾아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수술받고 나서는 저 역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라 재민군을 도울 방법이 없어 너무 미안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이식 수술을 받을 당시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사업에 실패해서 거의 파산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시 재기하기까지 10년 넘는 세월이 걸렸고 재민군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회장님은 원래 부친이 운영하던 원단 자재 공장을 이어받아 운영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면서 힘든 상황에 직면했었다고 합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원래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사업적인 실패를 겪으며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심장 이식 수술 말고는 답이 없던 때 저희 아빠의 심장을 기증받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신 거였죠. 어머니, 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한아,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거라, 응?
아버지께서 평생을 일구신 공장을 말아먹은 것도 너무 송구한데 제 건강 역시 이제는 바닥이에요. 그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너 아직 안 죽었어, 유하나. 내일이라도 기증자가 나타나면 넌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희망을... 어머니, 솔직히 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너무 힘들고 넌달머리 나요. 일도 실패, 건강도 실패. 다시 딛고 일어선다는 게 이제 불가능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 애미를 봐서라도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거라.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말자, 아들아. 제발. 박유한 씨 건강 상태 어떠세요? 아니, 선생님께서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뇌사 상태인 환자 한 명이 있는데 심장 기증자로 판명났습니다. 박유한 씨에게 기증할 적합한 환자분으로 판명이 났고 당장 응급수술 들어가야 하니 준비하세요.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아들 목숨 건지는 건가요? 일단 수술 결과와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것 보렴 유하나. 엄마가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자고 했잖니. 하늘이 주신 기회다. 수술 받고 건강 회복하고 사업은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 된다. 건강만 회복하면 넌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못난 아들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제 아무 생각 말고 수술 잘 받고 건강 회복할 생각부터 하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회장님이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제가 회장님께 심장을 기증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그걸 할머니께서 어떻게 아신 건가요? 듣기론 할머니께서 치매를 하셨고 또 어린 저를 본 적도 없으실 텐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실은 제가 심장기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로 주기적으로 재민곤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으셨어요. 생명의 은인들에게 이렇게라도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한다면서요. 그럼 어제는 어떻게 거기까지 오신 건가요? 치매 노인들이 원래 평소 자주 하던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민군 부모님 납골당은 자주 가던 곳이라 기억이 온전치 않게 된 후에도 어머님께서는 그곳으로 자주 가출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신 편이거든요. 그럼 어제 제 얘기를 한 건 그대 꼬마였나요? 맞아요. 우리 집 꼬마가 재민군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뒀더군요. 납골당에 모셔진 분들의 아들을 자기가 봤다면서 맹랑하게도 휴대폰 사진을 찍어왔어요. 재민군 이름은 우리 딸아이가 직접 물어봤다면서요? 맞아요. 꼬마가 제 이름을 물어봐서 전 제 이름도 말해줬고 다니는 직장 이름도 말해줬죠. 우리 딸아이도 평소에 하도 그쪽 이름을 많이 듣고 고마운 사연을 다 알고 있어서 아마도 꼬치꼬치 캐물었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회장님과의 만남 이후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저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다시 대학 입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가지 않고 빠른 독립을 위해 공장에 취직했던 저의 사정을 알게 된 회장님께서 다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물어오셨거든요. 보니까 학과 성적도 우수했던데 더 늦기 전에 입시 준비하는 게 어때요? 일단 공장에 다니면서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좀 모은 다음 대학은 천천히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것인데 더는 늦추지 말아요. 그리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껏 갚지 못한 은혜를 제 입장에선 앞으로 천천히 갚아나가며 살고 싶어요. 재민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서울에서 따로 지낼
조그만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학비와 생활비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혼자 살기에 너무 넓고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즉에 재민군을 찾아 도왔어야 했는데 그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가 미안해요. 공부는 할만해요? 네, 덕분에요. 학원뿐 아니라 과외 선생님까지 구해주셔서 저 솔직히 요즘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법 잘했던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저희 아빠가 사실 살아생전 은행원이셨어요. 어려서 장래희망 물으면 전 아빠 따라서 은행에 다닐 거라 말을 했었는데 국제적인 금융맨이 제 최종 꿈이기는 해요. 그렇군요. 재민군이 꿈을 이룰 때까지 난 아낌없는 지원을 할 거니까 공부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리고 이 카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사서 쓰고. 이렇게 카드까지 안 주셔도 돼요, 회장님. 다달이 주시는 생활비만으로도 저는 너무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생활비 외에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딱히 내게 부탁할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요. 회장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고마운 마음 가지시는 건 알겠지만 너무 과분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민군 입장에선 어떨진 모르지만 내 입장에선 하나도 과분한 게 아니에요. 난 재민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재민군 아버지 덕분에 덤으로 난 살아가는 거고 재민군은 이제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 무리 없이 수험 생활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가족은 물질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따뜻한 정과 사랑도 나눠주시는 분들이었어요. 회장님은 사업에 재기하느라 일에 몰두하는 바람에 남들보다 늦게 가정을 꾸리셨다고 합니다. 현재 사모님과 결혼해서 슬아의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바로 할머니와 함께 납골 땅에 찾아왔던 꼬마였던 거죠. 사모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제가 사는 집에 들러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가져다 주십니다. 사모님, 집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이러지 마세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청소 같은 건 저희 집 메이드 아주머니가 오셔서 같이 도와주니까 너무 미안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밑반찬 싸운 거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꺼내 먹고요. 감사합니다. 저번에 가져다 주신 반찬들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공부하는 수험생은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음 주에 또 반찬 가지고 올 건데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댁에서 가져다 주시는 반찬들 다 맛있어요. 그래도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을 땐 미리 꼭 말해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기적으로 제가 혼자 사는 집에 들러 밑반찬이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시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살뜰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는 한동안 그런 생활이 적응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죠. 집에서 만든 정갈하고 정성이 깃든 반찬을 저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어도 집밥이라는 것이, 집에서 만든 음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저였지요. 전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입장에서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 그래서 수험생활 내내 아주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돈 벌기 위해 입사해서 공장 일을 하다 보니 공부만큼 편한 일이 없다는 걸 아는 철이 든 저이기도 했죠. 왜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거였죠. 전 누구보다 그런 말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보다 공부가 수월한 것도 있었죠. 시간이 흘러 입시철이 다가왔고 저는 시험운도 좋게 작용해서 원하던 대학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권의 명문대학, 그것도 목표로 하던 경제학과에 당당하게 합격했죠. 회장님, 원하던 대학에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늦게라도 대학생이 된 걸 축하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며 생활비 다 지금처럼 지원할 거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공부에 매진해요. 저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며 부모님 같은 잔소리를 하시는 회장님이었죠. 대학생이 된 후로는 회장님 댁의 과외교사 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어린 딸, 그 납골당에서 처음 만났던 꼬맹이의 과외 선생님이 되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그때 납골당에서 뵙고 오랜만에 뵙네요. 그날 만났던 걸 여태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그날 덕분에 할머니하고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가 지갑도 잃어버리고 운전기사 아저씨도 우리 그날 못 찾아서 엄청 고생할 뻔했거든요. 못 본 사이에 키가 아주 많이 컸네. 오늘부터 희진이 과외 선생님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 아니, 선생님. 똘망똘망하고 귀여운 회장님의 따님의 과외교사가 되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댁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회장님 댁 사람들과 점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치매 투병을 하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도 참석했죠. 회장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할머니께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상심이 많이 크시겠어요? 치매약 복용하면서 요즘 경과도 많이 좋아졌다. 병원에서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나도 많이 황망하군요. 그래도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치매 투병을 하기 전에 늘 노심초사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생전 네 목숨을 살려준 근인의 아들을 꼭 만나야 하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제가 지금은 저 사는 게 여유가 없고 가진 게 없어 그 아이를 못 찾지만 사업에 재기하면 그분 아들부터 찾을 거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그래,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구나.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던 할머니였는데 그런 할머니의 수건을 풀어드리는 것 같아 다행이라 말하는 회장님이었죠. 전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지만 학교 생활을 나름 즐겁게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는 과대표 활동도 하면서 남들 누리는 평범한 캠퍼스 생활도 마음껏 했죠. 참, 대학교 2학년쯤에는 예쁘고 다정한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과에 다니는 1학년생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커플이 되었죠. 와, 그런 사연으로 늦가기 대학생이 된 거야? 오빠 이야기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아. 나도 내가 그런 분을 만나서 이렇게 뒤늦게 대학생이 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 몰랐어. 지금 그 회장님을 만나 오빠가 지원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그 전까지 오빠 너무 힘들고 외롭게 살아왔겠다. 여자친구는 고원에서 자란 저의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 얘기도 모두 들어 알고 있고 가족이 없는 저의 가정 환경에 깊은 연민을 느끼고 안쓰러워해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내가 특별히 오빠에게 해줄 일은 없겠지만 그 약속 하나는 할게. 앞으로 살면서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거. 저는 여자친구의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더군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여자친구와 저는 다정한 캠퍼스 커플이었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했죠. 재민 건 이제 졸업반인데 장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일단 국내에서 좀 괜찮은 은행들 중심으로
입사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원래 국제적인 금융맨이 꿈이라면서요? 저 역시 그런 욕심은 있지만 그러려면 일단 해외 유학도 다녀와야 하고 아직은 제 여건이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내가 미리 물어보길 잘했네. 국내 대기업도 좋지만 일단 더 넓은 곳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요. 해외 유학 내가 지원하겠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만 사실 제가 요즘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빨리 취업해서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요. 아, 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그 일도 우선이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유학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가정을 꾸리려면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재민군이 보기보다 책임감이 훨씬 더 강하군요. 남자라면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지. 결혼도 하고 유학도 떠나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지원하겠어요. 회장님, 전 이미 회장님께 넘치게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대학도 졸업하는데 지금부터 제 힘으로 재민군 아버지의 심장이 지금 내 몸속에서 뛰고 있어요. 그 심장 덕분에 난 지금도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걸어 다니지. 그런 것 때문인진 몰라도 난 이제 재민군이 남 같지가 않아. 내 아들이다 생각한 지 오래예요. 저 역시 이제는 회장님이 아버지 같아요. 제가 받은 지원과 감사함들 평생 잊지 않을 거고요. 그리 말해주니 나도 더 고맙네요. 난 사업에 재기했고 나름 성공해서 가진 건 돈뿐이에요, 이제. 사회사업에 환원도 많이 하지만 내 입장에서 재민군 같은 사람에게 돈을 안 쓰면 내가 어디다 돈을 쓰겠어요? 회장님은 저와 여자친구의 결혼식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에 드는 일체의 비용과 해외 유학자금,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아내가 생활할 신혼집까지 손수 마련해 주신 회장님이셨죠. 저는 애초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국내 은행에 취업하겠다는 계획을 접고 그렇게 결혼해서 아내가 된 여자친구와 해외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건강 상하지 않게 잘 챙겨 먹고 공부 잘 마치고 돌아와요. 회장님, 제 남편과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재민군 외롭게 자라온 사람이니 부디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잘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식을 마치고 곧바로 해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국제적인 금융맨이 되기 위한 엘리트 코스를 차곡차곡 밟았죠. 그곳에서 필요한 공부를 모두 마치고 저는 얼마 전 월가에 알아주는 은행에 취직해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취업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한 것이 회장님이었죠. 회장님, 저 원하던 미국 월가의 유명한 땡땡은행에 들어가게 됐어요.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국제적인 금융맨이 재민군의 꿈이라 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뤘군요. 정말 축하해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도 재민군 아버지 보기에 염치 없을 일은 면했네. 그것이 회장님과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통화가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안부도 묻고 길게 이야기를 할 걸. 후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통화가 있고 며칠 후에 저는 회장님의 부고 소식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재민군, 아무래도 재민군에게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바깥 양반이 명을 달리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암투병을 했는데 재민군에겐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전 사모님의 전화를 받고 당장 아내와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군요. 그런 저를 옆에서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아내였습니다. 회장님의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저는 또다시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저에게 상속하셨더군요. 사모님, 회장님 유언이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이 댁의 재산까지 제가 받는 건 너무 월권인 것 같습니다. 전 이미 차고 넘치게 이 댁에서 지원받았으니 재산 상속은 제가 그냥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재민군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회장님께서 이미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놓으셔서 의미가 없어요. 사모님, 돌아가신 회장님 유진이 우리 그냥 따르기로 해요. 그 사람 이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도 했어요. 나 역시 그리 돈 욕심은 없는 사람이다 보니 그 사람 유지를 받들고 싶은 마음이고요.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회장님께 받은 유산을 제가 자란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내 결정에 따라줘서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아니야. 당연한 결정을 한 건데 뭐.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출국하기 전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엄마, 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옆에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어요. 저 이제 하나도 안 외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그곳에서 부디 편하게 쉬고 계세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납골당을 내려오는 길, 2마리의 까마귀가 하염없이 저와 아내를 따라오는 겁니다. 주차장을 벗어날 때까지 저희 부부를 따라오는 까마귀 2마리가 꼭 저희 부모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